정민입니다. 아까 이 정지훈 동문 이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제가 먼저 해야 될 텐데 왜 순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반성 또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드릴 이 부분들은 방금 들으신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은 잠시 잊어버리시고 내용 자체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주제는 창의력입니다. 제가 요즘 몇몇 이 주제들로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 이 동문들 첫 행사로 하는 주제인 만큼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많은 분들 다 같이 할 수 있는 또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주제가 뭘까? 창의력이 아무래도 좀 편한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창의력을 준비를 했습니다. 탐험지도, 창의력, 키워드로 있는 창의력 탐험지도, 지도를 하나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어떤가요? 호기심이 자극되시나요? 네. 자, 조금 지저분한 지도였다면 이 지도는 조금 더 깔끔한 이런 지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1시간 반 정도, 원래 보통 2시간 정도 이 얘기를 하는 분량들인데 빠르게 한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작가 피에르 만조니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세계의 대좌. 왜 세계의 대좌죠? 대좌라 하면 말 그대로 커다란 받침대라는 말인데 이 받침대를 하나 만들어서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제목을 세계의 대좌라고 붙였습니다. 광고인데요. 뭐의 광고일까요? 예, 방수 밴드입니다. 여기 있는 땀이 밴드를 통해서 피해서 흐르고 있죠. 같은 제품의 광고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드릴 내용들은 뭐 강의라기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창의력이라는 거가 뭔지에 대해서 이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누는 이런 시간들로 꾸며볼까 합니다. 간단히 뭐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희 휴넷이라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병 중인 상황으로 회사를 잠깐 휴직하고 뭐 강의하고 글쓰기를 좀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민오빠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바로 다이렉트로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비웃는데. 제가 다닐 땐 신문학과였는데 지금 언론정보학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뭐 그렇고요. 첫 직장은 롯데그룹의 대웅기획이라는 광고회사였습니다. 거기 마케팅 전략연구소에서 마케팅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 99년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옮겨서 역시 이제 인터넷 업계에서 마케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말 그대로 이제 그 당시 인터넷 업계의 왕자였던 1위였던 야후를 꺾고 다음이 저기 1위로 올라서게 되고요. 그러다가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LG화재가 합작 설립한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회사로 옮겨서 또 마케팅 팀을 맡았습니다. 다음 다이렉트로 제가 옮기고 났더니 다음이 2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있는 경영직무 리더십 교육회사 휴넷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광고회사, 인터넷회사, 금융보험회사, 교육회사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을 거쳤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 마케팅을 평생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뭐 마케팅과 관련된 페이지입니다. 혹시 마케팅 또는 마케팅 3.0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의력인가 뭔지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시죠. 스피커가 없어서 조용히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좋아서 제가 다운받아 놓은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네, 플레이어가. 자, 창의력이란 개념에 대해서 EBS 동영상이 잠깐 있었는데 뭐 몇몇 가지 키워드가 벌써 나왔습니다. 뭐 상상력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고요.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인 조벽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라는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창의력이라든지 교수법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이신데 이분은 창의력의 5가지 요소로 이렇게 꼽고 계십니다. 모험심, 긍정적 자세, 호기심, 퍼지사고로 튼튼한 기초지식 이렇게 5가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험심, 긍정적 자세, 호기심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퍼지사고력이라는 거는 일종의 탄력적인 대응, 융통성 뭐 이런 개념들인데요. 예전에 선풍기를 보시면 풍력을 조정하는 그런 단추밖에 없었죠.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인공지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체온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감지해서 적당한 양의 바람을 쏘아주는 선풍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거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써요? 그런 거 안 써요? 퍼지사고력입니다. 0과 1,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0과 1 사이에 있는 다양한 포인트들을 다 짚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퍼지사고력이라는 게 창의력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 튼튼한 기초지식은 지식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정보 홍수의 시대에서 이 정보가 과연 나에게 필요한 거냐 아니냐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애석하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배우는 모든 지식의 양을 USB 하나에 담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요즘 과학기술에 발전된 결과들입니다. 중요한 거는 양이 아니라 판단력, 분별력이라는 거. 요 5가지에서 2가지는 빼야 된다라고 조벽 교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실패에 대한 공포증, 정답을 신봉하는 자세. 세상에 정답이 없는 문제가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베스트셀러도 되긴 했지만 정말 이 정의란 게 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답을 찾기 힘든 경우들이 많은 게 사실인 거죠. 이걸 뺀 자리에다가 다시 또 채워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비움, 무위 뭐 이런 것들이죠. 여유라는 개념도 뭐 마찬가지 개념인데 여유라는 것들은 사실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신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죠. 꼭 시간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서 여유가 있냐 없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쉬는 것도 경쟁력이고 잘 쉬는 것도 오히려 더 이 경쟁력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점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열린 마음, 그래서 안으로 수렴하는 사고가 아니라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발산적 사고들이 창의력의 근원이 된다고 조벽 교수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자, 마케팅이란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차피 크리에이티브라는 부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많은 강의들과 또 많은 책들을 읽고 또 나름대로 소화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창의력과 관련해서 드리는 4가지 키워드는 이 몰입, 동심, 일원, 긍정 4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소도시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제우스 신이고요. 비서실장격이죠. 에르메스라는 신입니다.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버츄, 미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데 뭔가 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죠. 뭐냐면 플루투스라는 신이 자꾸 찝쩍거린다. 이걸 좀 해결을 해달라. 플루투스라는 신은 아주 부자인데 외모가 아주 추한 그런 신입니다. 근데 이 비서실장격인 에르메스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저지를 하고 있죠. 제우스가 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냐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물론 제가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예술 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적인 해석이 아니라 몰입이라는 키워드를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림 산매경에 빠져 있는 이 제우스 신에게는 이 시간만큼이 또 정말 이 신들의 사회, 또 사람의 사회를 다스리는데 영감을 얻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서실장이 말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빠져 몰입해 있는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몰입이 있었고 이 몰입이 창조를 낳았다. 몰입 다 해보셨잖아요? 다 공부하실 때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 다 해보셨잖아요, 몰입. 몰입은 뭔가요? 무아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배가 고픈지 잠이 오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어딘가에 빠져 있었던 기억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고스톱,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참 나를 발견하는 거라는 거죠. 딴 사람의 시선이나 딴 사람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정말 내 마음의 목소리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몰입의 과정이다. 여기서 독창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독창성은 사실 창의력이랑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단어인데 오히려 저는 이 독창성에서 이 독이라는 글자가 훨씬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창성은 한 글자 한 글자 떼내면 독창성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죠. 영어로 오히려 얘기를 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독이라는 건 아이덴티티, 정체성, 창, 크리에이티비티, 성, 퍼스널리티. 우리는 흔히 창의력이라고 할 때 이 창, 크리에이티비티에 초점을 맞춥니다만 제가 이 주목하는 부분들은 사실 독과 성, 특히 독이라는 부분입니다. 기발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상상력, 창의력이 아니라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에 무게중심이 훨씬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리지널리티라는 개념, 요 부분, 요 단어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덴티티란 부분, 내 내부, 나의 원초적 실체에 대한 반성, 잘못을 해서 하는 반성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본다라는 그런 의미의 반성, 끊임없이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의 시선에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이런 방법론들이 있겠죠. 명상, 단식, 휴식. 요즘 이런 것들이 많이 뜨고 있는 테마들입니다. 뭐 힐링,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뜨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다 남들의 시각 때문에 우리는 달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또 뛰고 달려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갈수록 이게 행복이냐 아니라는 것들을 점점 깨닫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 참나를 찾아가는 과정들에서 이런 키워드들이 요즘 떠오르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자, 창, 이미지네이션은 상상력이란 거고요. 크리에이티비티가 창의력인데 물론 두 단어는 엄밀하게 보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뭐 편의상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들은 기능적인 고정성을 극복하는 게 창의력이다. 무슨 말인지는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지로 뭐 표현하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광고회사 같은 데 면접 시험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사물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면접 때 많이 질문들을 하곤 하죠. 기능적인 고정성을 한번 극복해보라라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테니스 공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를 한정시키지 않고 또 다른 용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창의력과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려면 뭔가 다르게 생각해야 될 테고요. 세상이 뭔가 전혀 달라 보이는 것들 사이에도 연결고리들이 있다. 그 연결고리를 잘 찾아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통찰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좌뇌와 우뇌, 이성과 감성을 잘 조합하는 사람들.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좀 차별화된 포인트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창의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독창성을 지속적으로 발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뭐를 위한 창의력이냐. 내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속된 말로 뭔가 꽂혀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창의력은 나올 수가 없죠. 뭔가 절실하게 내가 원하고 고민을 할 때 나오는 것들이 창의력입니다. 긍정적인 열정, 이원적 사고 이런 것들 뒤쪽에서 계속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자에 대해서 뭐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 공부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마케팅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노자는 사실 이 비움, 무의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던 철학자죠. 어떻게 보면 역발상에 있어가지고 이 대단한 마케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부국강병을 부르짖을 때 춘추전국 시대 노자는 소국관을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오히려 작게, 그 다음에 백성들 숫자도 적게. 부국 강병한다고 서로 다 전쟁하고 싸움하면 누가 결국 행복한 거냐?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나라를 적게 만들고 적은 백성들로 만족함을 안다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다. 전혀 역발상의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창의력들이 노자의 무의라는 개념과 다 맞닿아 있다고 판단이 된다. 자, 몰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키워드는 동심입니다. 동심.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바로 아이들의 동심에서 우리는 창의력이라는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동심이란 키워드에서는 뭐 솔직함, 천진난만함, 놀이 이런 연관성 있는 단어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벌거벗은 임금님 뭐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아무도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을 때 아이만 얘기를 하죠.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어른들은 오히려 일반적인 편견, 착한 사람, 이 정직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른들은 얘기를 못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표현들도 다 창의력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곰 같은 총각이란 얘기들 우리 흔히들 많이 합니다. 이 전병철이라는 작가는 창신도 곰 총각이라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그 곰 총각을 바로 곰으로 요즘 하는 표현으로 돌직구 같은 표현으로 표현을 한 거죠. 오히려 이 곰이랑 이 캐릭터 이 자체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의 저 총각의 캐릭터를 우리는 훨씬 더 명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앤디 워홀, 미국의 팝 아트의 대표적인 작가죠. 앤디 워홀이 초창기에 활동할 때만 해도 많은 비평가들이 저게 무슨 예술이냐. 앤디 워홀은 스스로 예술은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하고 스스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그걸 숨기지 않고 사람들한테 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작품을 만든 작업실도 일부러 공장 팩토리라고 이름을 짓고 산업화되어가는 사회에 더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평론가들이 저게 무슨 예술이냐, 돈만 벌려고 하는 속된 저런 것들이 무슨 작품이냐. 근데 요즘 앤디 워홀은 최고의 작가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속된 이 속물 사회의 특성들을 적나라하게 잘 밝혀줬다. 솔직하게 오히려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어린아이의 동심, 솔직함 이런 것들이 창의력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이런 사례인 거죠. 프랑스에 있는 오르쉐 미술관에 있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제목은 여기 있는 대로 올랭피아. 이 마네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만 해도 이 작품은 전시할 수가 없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음란하다. 이때만 해도 여자의 누드를 그릴 때는 어떤 형식으로 그렸냐. 이 종교적인 여신의 몸을 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있다시피 바로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여자, 사람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왜 여자의 아름다운 몸을 그리는데 우리가 왜 종교적인 포장을 해서 여신을 그리고 해야 되느냐. 사람의 몸을 그대로 그리는 게 더 솔직하지 않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지금 오르쉐 미술관의 대표작으로 남아있는 거죠. 클림트란 작가는 인간의 성, 관능 이런 걸 주로 테마로 그림을 그렸던 작가입니다. 당시의 대학 교수와 많은 비평가들이 역시 비난을 했죠. 저게 그림이냐, 외설이지. 이 작가가 그린 대표작 금붕어입니다. 금붕어. 금붕어 여기 한 마리 있죠?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여자 셋이 떠다니고 있는 듯한, 부유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의 그림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표정이 어떤 표정으로 보이나요? 전문가이신 윤시영님. 네, 어떤 표정입니까? 어떤 표정입니까? 뭔가 남자를 유혹하려는 아주 도발적인 표정이죠. 이 클림트가 이 작품을 그리면서 이 비평가들을 오히려 풍자하는, 조롱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니네들이 아무리 점잖은 척 해도 이 여자의 저런 도발적인 유혹에는 다 넘어가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성이라는 것도 아름다운 부분들인데 왜 이걸 터부시하고 숨기려고만 하냐, 이런 동심에서 출발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싸이 여기서도 당연히 이런 코드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싸이가 우리 한류를 위해서 저는 이 몸 다 바쳐서 한번 희생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자기 스스로 그냥 즐기는 거죠. 말 그대로 B급 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이렇게 해설이 나왔더군요. 삼류 양아치를 자처한다. 미친 듯이 놀아보자 질주한다. 이런 싸구려 정신의 원조다. 저렴하게 포장을 했다. 잘난 척, 고상한 척 하지 않고 아이들이 즐기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메이킹 필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메이킹 필름 한번 보셨나요? 메이킹 필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메이킹 필름을 보시면 야,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싸이는 아주 몰입해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걸 아주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아이의 솔직함, 동심, 놀이를 즐기는 마음들이 싸이를 지금 이런 핫피플 중에 하나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르누아르의 작품입니다. 느낌들이 어떤가요? 심각한 느낌이 있나요? 아주 경쾌하고 밝은 느낌입니다. 혼자 보시면 그냥 편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이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또 그림은 어때야 되냐. 뭔가 역사적인 또는 종교적인 엄숙함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게 당시의 화풍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야단을 치죠. 야, 너 그림 장난으로 그려? 르누아르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전 재미가 없는 그림은 안 그립니다. 제가 재미가 있어야 그림이 되죠. 구글의 사무실인데요. 저도 아직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구글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놀이정신, 재밌는 각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사무실 인테리어에 구현하다 보니까 이런 상상력, 창의력이 나오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죠. 자, 몰입하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아까 목적의식이 없으면 창의력은 발현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몰입을 하면 저절로 보입니다.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자전거 안장이랑 자전거 손잡이입니다. 중요한 거는 야, 황소머리를 어떻게 자전거 안장이랑 이 자전거 손잡이로 표현을 했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자전거 안장이랑 손잡이를 보고 황소머리를 떠올렸을까,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자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백화점 가면 어떻죠? 백화점 쇼핑하러 가면 누군가 막 나를 부르죠? 돌아보면 예쁜 옷들이 나를 막 부르거든요. 언니 나 여기 있어. 이 피카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황소머리를 뭘로 표현할까 막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술작품 뭐 이런 것들에 꽂혀 있다 보니까 단순히 자전거 안장과 손잡이를 보고 황소머리가 저절로 떠오르더라,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 그래서 피카소는 나는 찾지 않는다, 뭐 발견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같은 맥락의 작품이 뭐 이런 거죠. 개코 원숭이 어미와 새끼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인데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 머리가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아래 위로 맞붙여가지고 얼굴 만들었고요. 목 부분이 그릇, 사발을 뒤집어 엎어서 만들었고요. 이 아기 원숭이의 머리는 탁구공, 여기 엉덩이 부분과 꼬리는 주전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숭이 모자의 모습을 발견해내고 그걸 만드는 거죠. 유명한 조각가가 왜 그랬대잖아요. 나무를 깎아서 부처님 상을 만드는데 네,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처님 상을 만들어내냐.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나무 안에 있던 부처님을 겉으로 보이도록 저는 만들 뿐입니다. 같은 맥락인 거죠. 멋진 드레스죠? 자, 양평미술관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부추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얘기하는 정부지. 이 작가는 정부지, 부추를 보고 이런 드레스의 이런 질감들을 떠올린 거죠. 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토끼, 한반도가 토끼를 닮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듣고 자랐죠. 실제로 보면 토끼 같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반도는
대륙을 향해서 포효하는 호랑이를 닮은 모습이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역시 호랑이처럼 보입니다. 몰입을 하고 보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문화예술 그쪽에 꽂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쪽에 몰입해 있는 사람이라면 한반도는 또 이런 모습으로도 보일 수가 있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내가 어디에 몰입해 있는지, 내가 어디에 몰두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자, 놀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얘기 다 아시죠? 개미가 열심히 일할 때 배짱이는 놀고 있는데 뭐하고 놀고 있다고 나오나요, 책에? 노래를 하고 있고 또는 바이올린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고 보통 나옵니다. 뭐 춤을 추고 있다거나 게임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걸 논다라고 했을까? 플레이란 단어를 우리는 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플레이란 단어를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다 해도 똑같이 쓰고 있죠. 피아노를 연주하다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이 플레이라는 것들이, 이 놀이라는 것들이 이 어원을 따져가다 보면 역시 예술이랑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나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 3살짜리 조카입니다. 혼자서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뭐 그림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낙서 같기도 하고 혼자 막 이렇게 긋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왜 놀랐냐면 미국의 행위예술가 잭슨 폴록 그림 하나에 한 20억씩, 비싼 건 100억까지 가는. 놀랍지 않나요? 저만 놀랐나요? 얘는 잭슨 폴록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그림을 본 적도 없이 혼자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똑같잖아요. 또 하나, 저희 아들이 한 2년쯤 전에 핸드폰을 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 혼자 뭐 소프트웨어, 이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든 사진입니다. 이걸 만들면서 재밌어 하더라고요. 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그리트에 이런 작품이 있어요. 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거죠. 피카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예술가다. 자라면서 우리는 예술가 기질을 다 잊어버린 거죠. 어느새인지도 모르게. 자, 이 자녀분을 또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는 게 요즘 워낙 중요하다 그러니까 애가 자라면서 막 질문들을 하면 야,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닐까? 어떻게 저런 기발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지? 아주 기특해 합니다. 한 1년 애들이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하면 야,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공부 좀 해. 책 좀 읽어.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모순적이게도 또 2, 3년 지나면 창의력 길러준다고 학원에 보냅니다.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번 반성해 볼 부분들이 있죠. 자, 풍자, 왜곡, 모사를 통한 이 놀이 정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침볼도란 작가의 작품인데요. 연작 시리즈 중에 첫 번째 봄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름, 가을, 겨울.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 지남에 따라서 등장인물의 나이대도 올라가고 있죠. 청년일 때 봄, 중년일 때 여름, 장년일 때 가을, 노년일 때 겨울. 대님 씁쓸해 하시. 씁쓸해 하시. 이 네 편의 연작을 통해서 이 시간의 변화를 이 작가는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 정신을 표현했다. 또 하나는 이게 인물화냐 정물화냐. 인물화로도 볼 수가 있고 정물화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린 이유는 당시의 왕에게 바치는 그림인데 임금님이 워낙 정치를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일종의 용비어천가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그거를 밋밋하게 임금님을 멋지게 그린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놀이 정신이 들어가 있는 창의력의 작품들이고요. 여기 있는 건 제목 그대로 체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
전체적인 모습과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다른 형태인 거죠. 같은 맥락의 작품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랑 다이애나 황태자 B가 전체로 보면 여왕인데 하나하나는 다이애나 왕비라는 거죠.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런 놀이정신. 김종이라는 작가의 시집 가는 날이라는 작품입니다. 왜 제목이 시집 가는 날일까요? 도대체 왜 시집 가는 날일까? 혹시 시집 가는 모습이 뭐 있나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시집 가는 날일까요? 이렇게 보니까 아, 시집 가는 날이구나.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 옆에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김재홍의 모자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는 잘 보이시죠? 우리나라의 자연 경관을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연 경관에 들어있는 우리 민족의 어떤 뭐 정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 표현한 이런 작품인 거죠. 자, 트렁프레유라는 것들은 뭐 요즘 트리가트 뮤즘 뭐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뭐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랑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을 유도하게 하는 그런 그림들을 얘기하는 거죠. 역시 장난기로 시작된 그림의 화풍들입니다. 이거는 얘가 이 액자를 뛰쳐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 액자까지도 사실은 그림이고요. 제목은 비평으로부터의 탈출. 그림을 그려놓으면 비평가들이 워낙 뭐라고 씹어대니 이 작가가 열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풍자로 그림을 그린 거죠. 비평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작품입니다. 조각 아니고요. 그림입니다. 소위 말하는 3D로 그린 그림이죠. 실제와 똑같이 착각을 하게끔. 왜 트렁프레유를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런 그림들을 보면 우리는 재밌어 하기도 하고 어떤 원리로 저렇게 만들었을까? 만드는 작가도 그리는 작가도 어떤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치들을 넣은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또 창의력들을 일궈낼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재미, 뭐 그런 사례들이죠. 얼핏 보면 글자들이 다 뭉개져 있는데 이 집 내에 특정 시점을 가진 포인트에 서면 이렇게 글자가 완성돼 보이는 거죠. 이 각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해 넣은 그런 지적 호기심을 근저에 깐 일종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땅바닥이랑 벽에다 그냥 그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블록에다 그림을 그린 걸 3D로 보이게끔 만든. 틀 같은 뮤즘 가시면 뭐 이런 것들 요즘 많이 보실 수가 있죠. 빛이 반사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주 정밀하게 표현을 한 그런 그림입니다. 역시 그림인데 이 실제로 또 제가 양평미술관에서 찍어오는 사진입니다만 앞에서 보면 사과에 저절로 손이 갈 정도로 아주 사실적인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그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입니다. 자, 뭐 프레디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과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과장이 심하죠. 조금만 아파도 되게 아프다고 그러고 과장이 심합니다. 광고들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제품의 광고들인지 한번 유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광고일까요? 카메라, 신발 어느 분이세요? 신발. 아닙니다. 자, 같은 제품의 광고입니다. 광각 렌즈 광고입니다.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쪽을 찍고 있는 척 하지만 결국 이 각도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일종의 과장을 통한 제품 광고입니다. 무슨 광고일까요?
페인트 광고. 예술 작품보다 더 예술적인 색깔을 가진 페인트다. 페인트 광고입니다. 이 무슨 광고일까요? 네, 안티에이징 크림. 이 크림을 바르면 늙지를 않는다. 이미 어른들인데 이 크림 발라서 아직까지 아이들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자, 이건 손톱 강화제. 그래서 기타를 치니까 기타 줄이 이렇게 끊어지더라. 자, 카피가 이렇게 있습니다. It's the end of the world without it. 추파춥스가 없다면 세상은 끝이야. 추파춥스가 없어진다니까 얘가 세상을 비관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죠. 곰돌이 바텐더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카피입니다. 추파춥스가 없다면 세상은 끝이야. 세상을 비관하는 소녀가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형들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광고일까요? 하늘 높이 날아가는 펠리칸에 애가 매달려 있고 역시 첨탑에 애가 매달려 있습니다. 풍선껌 광고 되겠습니다. 풍선이 크게 불어져서 하늘 위로 둥둥 떠가지고 이런 거 다 설명해야 되나요? 자, My Daddy's Car, 우리 아빠 차. My House, 우리 집. 관점이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광고 제품을 보니까 래핑카우 치즈입니다. 치즈. 래핑카우 치즈를 먹어서 키가 쑥쑥 자라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어린이 영양제 광고입니다. 전형적으로 이 과장을 활용한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의 광고일까요? 응? 스피커. 여기 차가 열려 있죠?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으니까 출력이 강해서 이렇게 태풍이 온 것처럼 날리는 듯한 모습. 자, 이건 무슨 광고일까요? 칼, 무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합기도 도장에 오시면 몸을 무기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자, 과장을 통한 광고들을 살펴보셨습니다. 동심이란 키워드였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이론입니다. 이론은 10원, 100원, 1000원 하는 이론이 아니고요.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할 때 그 이론입니다. 창조의 근원은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 이론론에서 다양한 창조라는 게 나올까? 우리가 이론론을 사실 그동안 조금 잘못 알고 있었다. 이 낮과 밤, 선과 빛과 그림자라는 게 사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똑같은 이 공간에 빛이 있으면 밝아지는 거고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거죠. 이게 이 방은 항상 빛이냐 항상 어둠이냐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항상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극 문양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이미지가 될 텐데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서로의 영역 안에 서로를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비우스의 띠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결코 두 개의 양립된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결국 하나의 개념이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창의력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강수월래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지금까지 저도 뭐 40여 년 살면서 강강수월래를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달 전에 한번 양평에 이사 가서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풀로 꼭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도는 동작에서 무수하게 많은 창의적인 동작들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손을 잡고 그냥 도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돌고 저렇게 꼬고 하면서 엄청난 변화무쌍한 동작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태극, 아까 서로 맞물려 있는 모습들을 제가 여기서 연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런 동작들까지도 나오는데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어져 있고 항상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강강수월래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같은 맥락이죠. 이게 낮을 표현한 건지 밤을 표현한 건지. 한 화면에 낮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우리 인생도 아까 대영 형님 말씀하셨지만 사는 게 사실 참 힘든 거예요. 정답이 없는 세상. 이 악마와 천사가 공존하는 이런 세상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메비우스의 띠.
아니냐 바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다 하나로 연결돼 있더라. 이런 일원론의 기본 논리가 결국 창의력의 핵심이더라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 계속해서 사례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론론을 들여보다 보니까 이 전복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낮과 밤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적진에 있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바뀌더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 전복이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전복되면 파괴가 되는데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창조가 만들어지더라. 뭔가를 새로 하려면 왜 요즘 경영에서도 제로 베이스 관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깡그리 잊어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선상에 새로 서보는 거죠. 자, 사고의 전복을 통한 창조. 토탈 사커 아시죠? 토탈 사커. 토탈 사커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 우리 축구는 농구로 치면 일종의 지역 방어였죠. 나는 공격수, 나는 수비수. 공격수는 항상 공격만 하고 수비수는 항상 수비만 했습니다. 근데 토탈 사커는 전원 공격, 전원 수비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졌을까요? 더 쉬워졌을까요? 더 힘들어졌죠. 옛날엔 야, 넌 공격수야. 난 공격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공격도 해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수비도 해야 되고 선수들이 창의적이지 않으면 머리가 좋지 않으면 이젠 축구 선수 하기도 힘들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해설 듣다 보면 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 저 선수는 창의적 플레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토탈 사커, 공격수, 수비수 모든 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림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는 그리고 있고 하나는 또 지우고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세상에서 창의력이 나온다. 자, 조각 작품인데요. 느낌이 어떤가요? 섬뜩하다. 또 어떤 느낌들이 드세요? 유쾌하신가요? 즐겁나요? 형 좀 짧게, 좀 짧게. 섬뜩하다 뭐 이런 거 좀 짧게. 네. 별로 유쾌한 느낌이 아니죠. 섬찟한 느낌, 아주 뭐 날카로운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뭘로 만들었냐면 피로 만들었습니다. 피 4.5리터가 들어간 작품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피가 한 5리터 정도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작가는 살아있을까요? 지금 살아있을까요? 3년에 걸쳐서 피를 조금씩 뽑아가지고 그 피를 4.5리터를 모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피는 상온에서 액체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 안에서 영하로 이 처리를 해가지고 이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술사적인 뭐 의미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창의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각이란 건 고체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작가는 이 작품의 제목을 셀프라고 붙였습니다. 셀프. 자화상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피니까 바로 내 셀프라는 거죠. 이 작가는 이런 작품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5년에 하나씩 해서 지금까지 3개를 만들었습니다. 보면 멀쩡합니다. 영국의 마크 퀸이라는 작가입니다. 멀쩡하게 생겼죠? 자, 아까 세계의 대자 그 작품을 만들었던 만조니의 또 다른 작품 예술가의 똥 캔인데요. 자기의 똥을 넣었습니다. 이걸 예술이라고 작품이라고 만든 거죠. 놀랍게도 또 딴 사람이 사갔어요. 많은 돈을 주고. 이런 작품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이 작가는 모든 세상 사물은 다 가치가 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건 가치가 있고 이건 가치가 없고 판단을 하냐. 세상에 풀뿌리 하나 이런 똥에도 저마다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온 거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작품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작품 의도에 동의한 또 다른 사람이 거금을 내고 사갔죠. 자, 조각이냐 전체냐. 이 역시 한 화면에 두 가지를 다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트롱프레유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캔버스나 종이에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이 나무 박스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라는 겁니다. 역시 그림도 종이나 뭐 캔버스, 천에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나무 상자에도 그릴 수 있는 거다. 나무 상자에 담긴 사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예 나무 상자에다가 사과를 그린 거죠. 비빔밥 이야기라는 작품입니다. 이 가로와 한 3m, 세로 2m 대형 작품입니다. 비빔밥 우리가 항상 눈앞에 조그마한 그릇에서 먹기만 했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놓으니까 또 다른 색채감을 느낄 수가 있죠. 미국의 어떤 여류 작가는 꽃을 중심으로 그리는데 항상 확대를 해서 그립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꽃을 크게 그리냐. 근데 이 작가가 얘기를 하죠. 달이나 바다나 강 같은 것들은 항상 작게 그리는데 그건 아무 뭐라고 말 안 하면서 왜 크게 그리는 것만 뭐라고 그러냐. 그 작가의 창의적인 마인드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이 비빔밥도 확대를 했더니 또 다른 예술적 감각을 느낄 수가 있다. 그림입니다. 미술 전시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매달려 있죠.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막 좀 움직이고 그럽니다. 이게 딴 나라도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 우리 올 6월 달에 진행을 했던 미술 전시입니다. 왜 이런 걸 했냐? 미술과 무용사에 이루어진 상호작용에 대해서 조명하는 전시다. 관람객도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로 만든 거죠. 저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작업 환경의 요소로 활용을 한 겁니다. 자, 연극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 있는 두 사람이 연극 배우고 뒤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관객입니다. 뭔가 좀 다르죠?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미국 뉴욕에서 진행을 했던 연극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호텔 객실 벽여개가 무대다. 관객이 호텔 객실을 따라 움직이면서 연극을 관람을 하는 겁니다. 특정 배우가 마음에 들면 그 특정 배우를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나는 그냥 방을 따라서 돌래 그럼 방을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동선을 정해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연극이란 개념과 전혀 다른 그런 연극들입니다. 이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서대로 뭐 볼 수도 있고 단편적인 이야기를 즐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연극 스토리 중에도 있습니다. 감상의 몫은 관객의 몫으로 맡기는 거죠. 연극이 이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복적인 생각이 창의력을 낳습니다. 광고를 하나 보시죠. 이 제품 아시는 분? 여자분들은 아시죠? 자, 이 영상의 포인트는 키스 장면이 아니고요. 먹는 화장품이란 겁니다. 화장품을 먹으면 그 다음 날까지 수분이 얼굴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이런 겁니다. 화장품은 항상 바르는 거였는데 이 먹는 화장품이란 개념도 전복적인 사고라는 거죠. CJ에서 만든 제품인데 매출이 뭐 30억인가 뭐 100억이 꽤 벌써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바르는 화장품에서 먹는 화장품 시대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을 통한 사례들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유기들 다 아실 텐데 서유기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손오공. 만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삼장법사가 좀 섭섭해할 것 같죠. 손오공은 항상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삼장법사가 없었다면 천축국에 가지도 못하고 서해에 가서 이 불경을 얻지도 못하죠. 많은 인문학자들이 이 서유기에서 삼장법사를 여성성, 손오공을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대형 형님이나 우리 윤식이 형님, 우리 종표 형님 다 아시겠지만 이 결혼하면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맨날 사고 치고 들어오고
여자들이 안에서 다 뒷수습하고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아닌가요? 스스로 삼장법사나 손오공도 마찬가지다. 손오공은 끊임없이 말썽을 피우면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이 집안의 중심, 이 팀의 구심점을 이 삼장법사가 잡아주는 거죠. 전혀 이질적인,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조합이 결국 팀의 목표를 이루게 만듭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죠. 동영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질적인 결합들이 주는 이 임팩트, 세련된 시체들의 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면 첫 번째 있는 사람은 주어를 씁니다. 주어가 될 만한 명사.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동사를 쓰죠. 서술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형용사를 씁니다. 주어를 꾸며줄 만한 형용사. 앞에 쓴 사람이 뭘 쓴지 모르는 상태로 각자 그걸 쓰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같이 짠 꺼내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합들이 나오는 거죠. 세네갈의 굴이 삼색으로 된 빵을 먹을 것이다. 부상당한 여인들이 금발무용 단두대를 망가뜨린다. 조금만 놓고 보면 저희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허무맹랑한 문장들이 나오는데 느낌이 어떤가요? 뭔가 강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이색적이면서 강렬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이 놀이도 그렇게 만들어진 제목입니다. 회사 같은 데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딱한 그 카테고리 안에서의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조합들을 만들어 붙이니까 전혀 다른 느낌의 어떤 문장들이 나온다는 거죠. 애플의 CEO 쿡이 페라리 CEO가 요즘 미팅을 한대네요. 이런 세상인 거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질적인 결합들이 새로운 창의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의도에 가면 이런 매장이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시죠? 왼쪽은 현대차, 오른쪽은 커피빈.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에 우리가 살면서 평생 몇 번이나 갈까요? 새 차를 사는 경우 평생에 뭐 몇 번? 안 되죠. 중고차를 또 사는 경우들도 있고 새 차를 산다고 해서 평생에 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대리점에 갈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커피숍은 매일도 가고 어떨 때는 하루에 몇 번씩도 가고 이 두 회사가 복합 매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커피빈 입장에서는 차별화 포인트를 가진 색다른 매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고객들과의 접점을 훨씬 넓힐 수가 있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손오공과 삼장법사의 결합 같은 이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결합이죠. 해외 토픽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브라질에서 열린 패션쇼인데 장소는 쓰레기장, 고철 처리장입니다. 황량하고 삭막한 주변 환경 때문에 오히려 이 패션 모델 또는 패션에 훨씬 더 임팩트가 주어지는 이런 느낌들. 기아차하고 우리나라 1세대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는 노라노하고 합동 패션쇼를 열었죠. 노라노의 작품들을 기아차 소울에도 똑같이 입혀가지고 패션과 자동차의 만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요즘 잘 나오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이제는 패션 브랜드도 만들겠다. 옛날에 패션 브랜드랑 연예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만날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적도 없고 아군도 없는 액체, 이른바 액체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회가 된 거죠. 자, 화백제도 우리 다 배웠는데 화백제도 그럼 만장일치제잖아요? 근데 만장일치 제도가 사실은 그다지 뛰어난 제도가 아니죠. 좀 보다 보니까 화백제도라는 게 여러 의견들을 다 내놓고 그중에 야 이걸로 정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섞어가지고 보다 종합적인 새로운 의견을 만들어내는 거더라. 자, 그래서 이 의견이 채택이 되면 내 의견은 되고 딴 사람 의견은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각자 의견들이 모아져서 또 다른 보다 종합적인 더 큰 안이 나오더라. 이게 화백제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화백제도의 우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등, 조화, 균형, 융합, 창조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더라. 마치 용광로처럼. 하나씩 의견을 내서
어떤 게 제일 좋냐를 가리는 게 아니라 각자 의견들을 가지고 또 보완해서 최적의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게 화백 제도였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되는 창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추가 삭제 제거를 통한 창조 보겠습니다. 강익중이라는 작가의 모든 것을 던지고 더해라 라는 작품인데요. 이 하나하나가 손바닥 하나 정도, 가로 뭐 3점 몇 센치, 세로 3점 몇 센치 작은 작품들입니다. 예술 작품이라고 느낌이 오시나요? 이 작가는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맨날 아르바이트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그림 그릴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러다 캔버스를 손바닥만하게 그려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게 나오는 그림들이죠. 예술 작품 느낌이 나나요? 좀 덜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부분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저런 손바닥만한 작품들을 무수하게 많이 그려요. 저를 같이 저렇게 모아놓으니까 단편적인 생각의 조각들로 보였던 것들이 이 거대한 이 사고의 어떤 강 같은 바다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바뀌어서 전달이 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더하니까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거죠. 자, 토르소. 손과 발이 없는 뭐 이런 작품들을 토르소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원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예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던 조각 작품들을 발굴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못 이긴 작품들이 깨져가지고 처음에 토르소라는 게 만들어졌죠. 근데 의외로 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인위적으로 토르소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도 얼굴이 없어도 오히려 그 느낌은 훨씬 더 우리한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로댕이 만든 빅토르 위고라는 작품인데요. 다른 요소들이 없으니까 고뇌하는 빅토르 위고 이 작가의 이런 표정들이 우리 눈에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런 것들. 이 역동적인 근육이라든지 남성성 이런 느낌들이 우리한테 확 다가옵니다. 비너스 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앨리슨 래퍼라는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비너스라고 불립니다. 이 여자는 왜 살아있는 비너스라고 불리냐. 선천적인 병으로 팔이 없고 다리가 짧은 그런 기형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 안 나오려고 그러죠. 혼자 틀어박힙니다. 근데 어느 날 비너스 작품을 보고 나랑 몸이 똑같네?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이 세상 밖으로 나오죠. 스스로 그림도 그리고 사진 작가로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진 모델로도 활동을 하죠. 다양한 표정들로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주는 살아있는 비너스입니다. 이혼을 했지만 한때 잠깐 결혼해서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모델로 화보집도 한번 찍은 적이 있고, 영국 트라팔가, 런던의 트라팔가 이 광장에 이 앨리슨 래퍼 조각상을 18개월 동안 이렇게 전시를 해서 이 여자의 어떤 그런 작품 정신, 뭐 이런 인간 승리 이런 것들을 기렸다고 합니다. 이 조각은 누가 했냐면 아까 셀프를 만들었던 마크 퀸이 조각한 작품입니다. 자, 추가, 삭제를 통한 어떤 창조 뭐 이런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긍정. 수학을 잘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수학 문제를 하나 줬더니 난 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근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10분이 지났는데 잘 안 되네. 대부분의 아이라면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 이 친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야, 좀 어려우니까 역시 나를 위한 문제구나. 30분 후에 풉니다. 그러고 나서 야, 해낼 줄 알았어. 난 원래 수학을 잘하니까. 긍정이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고리죠. 여기에 난 수학을 못해라고 출발을 하면 당연히 못 풀고 역시 난 안 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인식이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이 인생을 결정하고 인식이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창의력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 세상 만사가 싫고 부정적인데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죠. 인도 파키스탄 접경지대에 사는 아이들인데 어떤 애들은 아빠 나도 저런 부자가 될래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저런 부자들은 내가 다 없애버릴 거예요.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니까. 어떤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 중에 나중에 부자로 클 확률이 높은 아이는 당연히 전자겠죠.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주 비행사가 2명 있었는데 둘 다 우주에 가봤더니 신을 안 믿던 사람은 내가 우주에 가봐도 하느님이 없더라. 근데 신을 믿던 사람은 우주에 가보니까 하느님이 만든 지구가 정말 아름답더라. 아까 한반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 뭐 이미지로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사탕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실험인데요. 여기는 압정, 그 다음 박스, 양초, 성냥, 그 다음 테이블. 문제는 뭐냐? 양초에 불을 붙여서 테이블에서부터 떨어져 있도록 만들어라. 이해되세요? 양초에 불을 붙이되 양초가 테이블이랑 접해 있으면 안 되고 테이블이랑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5분 정도면 문제를 푼다고 하는데 정답은 이거죠. 불 붙여서 이 양초를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 이걸 박스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압정을 붙여서 테이블로부터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까 테니스공,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상자를 압정을 담고 있는 상자로만 그 기능으로만 우리가 한정시켜 놓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죠. 그 기능적인 고정성을 극복하니까 또 다른 용도가 보이더라. 자,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아까 사탕 실험이라고 말한 것처럼 한 그룹에는 그냥 풀어보라고 그러고 한 그룹에는 사탕을 하나 주고 풀어보라고 합니다. 누가 더 잘 풀었을까요? 얘기의 맥락상 이 사탕 먹은 애들이 더 잘 풀었겠죠. 실제로 사탕 먹은 애들이 잘 풉니다. 이 연구한 교수팀이 야 사탕 하나 줬더니 애들이 훨씬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커지더라. 다른 교수들이 야 사탕 가지고 애들 장난치냐? 안 믿죠. 야 그거 무슨 그걸 실험이라고 연구라고 했냐. 그래서 이 교수가 열받아가지고 또 다른 실험을 하죠. 한 그룹에는 코미디 영화를 보여주고 또 한 그룹에는 논리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수학 내용과 관련된 영화를 보여주고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누가 더 잘 풀까요? 역시 얘기의 맥락상 코미디 영화를 본 그룹이 잘 풉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창의력이 늘어나더라. 자, 내일 시험이 있다. 우리 대학생 후배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콘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죠. 보고 가야죠. 형, 아이들 내일 시험이라도 주말에 개콘 시험 있다면 보게 하셔야 됩니다. 와이프가 말하게 하는 거야. 지금 질문을 잘못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세요. 형수님한테. 역시 반대파에 있는 교수들이 야 그것도 뭐 못 믿겠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더 나가서 이제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치면 뭐 삼성의료원, 뭐 현대아산병원 같은 데죠. 이 해리포드 병원 내과에서 44명한테 사탕 한 봉지씩을 딱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했더니 기본적인 창의성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업 만족도, 봉사정신 이런 것들도 훨씬 늘어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사점, 앞으로 아파서 병원 갈 때는 사탕을 가져가야 된다. 사탕 가져가서 하나씩 드리세요. 이 의사들이 확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이 긍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창의적인 능력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이 교수가 3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게 아까 긍정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더 나가다 보면 이 사랑, 꿈까지 다 연결이 된다. 세상에 대한 내 동료에 대한 내 조직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마음이 없으면 창의력은 나올 수가 없죠. 사랑을 하거나 연애를 해보신 분들,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을 할 때는 너무나 우리가 다 창의적으로 바뀌죠. 연애 편지 같은 거 쓸 때 또는 이 바쁜 와중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한 그 시간을 쪼개서 낼 때 그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들. 사랑이 결국은 또 창의력의 중요한 요소더라.
그래서 단순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는 게 아니고 몰입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창의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하게 스쳐 지나간 것들이 아니라 이 평소에 몰입을 계속 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창의력이다. 그리고 필요해서 내가 뭔가를 찾아야지 하면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즐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창의력이더라. 즐거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의 모토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연의 이해. 자연을 재미있게 한번 이해해 볼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여라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 그러고 나니까 그 결과들이 나중에 이런 상을 받을 정도의 결과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 모여서 올해는 꼭 노벨상 한번 받을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선우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상상의 창의력 출발은 사랑에 있다. 여러분들의 상상의 창의력을 몇 가지 이미지들로 확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입니다. 사탕 하나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창의력, 상상력이 증대되실 겁니다. 뭔가 느낌이 다르시죠? 자, 4가지 키워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몰입, 동심, 일원, 긍정. 4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들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제 관찰, 창의력이라는 것들은 시각, 보는 감각이 아니라 시각, 보는 각도다.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런 광고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스 할 때 노 할 수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수의 편에 서 가지고는 창의적인 발견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관점으로는 창의적인 발견력이 안 나오는 거죠. 소수의 편에 서서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을 봐야 된다. 이거 아세요? 이 다 이제 후면 뛰기를 당연한 걸로 알고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다 이렇게 높이 뛰기를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관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반발과 회의 이런 것들을 가져보는 거. 68년도부터 이런 후면 대면 뛰기가 이제 이 기본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자, 창의력 중요한 거 아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한 팁은 변화입니다. 변화. 매일 양복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 당장 저런 빨간색 운동화 한번 사서 신어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운동화를 신으시려면 옷도 당연히 패션도 좀 바뀌어져야겠죠. 맨날 구두만 신다가 빨간색 운동화를 신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맨날 점심 먹을 때 항상 가던 회사 앞에 된장찌개집만 가지 마시고 카레 전문점도 한번 가보시고 베트남 쌀국수도 한번 드셔보시고 색다른 자극들이 인풋이 돼야 아웃풋도 색다르게 나오는 거죠. 뭐 몇몇 가지 팁 드립니다. 신문 같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면들만, 뭐 스포츠면, 정치면 이런 것들만 찾아보시지 말고 하루는 날 잡아서 끝까지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끝까지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서 내가 평소에 관심 없던 분야에서 또 다른 뭔가가 보이는 거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라보시지 말고 이렇게 돌려보시다가 우연히 갑자기 탁 끼는 장면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다큐멘터리 재미없다고 안 보던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숫자 같은 것들도 그냥 흘려보시지 말고 요즘은 우리 코스닥, 뭐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이 숫자들이 보는 이런 또 자극, 이런 자극들을 자꾸 인풋으로 좀 삼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창의력이라는 게 어느 순간 기발한 아이디어가 확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높은 성장을 보여주려면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된다. 평소에 인풋이 나와야 된다. 독서, 인문학, 뭐 요즘 그런 파도들이 뜨는 이유가 사실 다 창의력과 관련된, 인풋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계란, 자기가 깨면 병아리로 나오고 남이 깨면 계란 프라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계란인데 누가 깨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남이 깨트리게 만들 거냐, 내가 깨달을 거냐. 처음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도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꾸 시도를 해보면 아이디어가 점점 발전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우스개 유머 같은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나온다니까요. 이게 괜찮지 않아요? 이런 것들. 토스트 맨날 안 보여가지고 얼만큼 익었는지 눈에 안 보였는데 이걸 바깥에 투명 유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가는 과정이 보이는 거죠. 태울 일이 없는 제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인터넷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더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꾸로 보는 세상은 즐겁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허리를 굽히고 무릎 사이로 머리를 넣어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나 신기했습니다. 거꾸로 바라보면 평소에 보던 것과 전혀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물구나무를 서고 세상을 바라보면 서서 바라보는 세상과 전혀 다른 풍경이죠. 거꾸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의 관점을 바꿔보자는 것이죠. 오른쪽에서만 바라보았다면 이제 왼쪽에서도 바라보시고 위에서만 내려다보았다면 한 번 좀 아래로 내려와서 위를 쳐다보세요. 세상은 가끔 이렇게 즐거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낯을 가진 만물을 보여줍니다. 보는 각도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남들이 생각 못하는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 안 보이는 비욘드 저편의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창의력이라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소한 것들부터 조금씩 바꿔보는 이런 노력들이 나중 창의력의 대가로 만들어줄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지저분한 이 탐험지도 말고 이 탐험지도 함께 탐험을 했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